만성질환은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질병은 몸의 아우성입니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가 나를 살린다. 저자 이시하라 유미가 쓰고 전나무 숲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지만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학, 자연의학을 폭넓게 연구하여 자신만의 자연요법을 개발했습니다. 체온요법, 소식건강법, 생강요법, 사과 당근 주스 요법. 이 요법들을 전파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병은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본능적인 신호로 자연치유의 반응입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치유력은 높아집니다. 저자 소개 이시하라 유미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 동대학원 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의학박사이다.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난치병 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비벤너 병원 등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다. TV와 라디오 등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서 쉽고 실천적인 의학 해설을 통해 자연치유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책의 큰 목차, 시작하는 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자연치유력을 되살려라. 제1장,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정보 8가지. 제2장, 오염된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3장, 몸이 원하는 것을 적게 먹어야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제4장, 근육을 단련해야 젊게 살 수 있다. 제5장,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암도 낫는다. 제6장 85대 15 처방으로 몸의 신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염분은 건강의 적인가? 약 30억 년 전 바다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했다. 단세포였던 이 생물은 20억 년 이상 바닷속에서 세포 분열과 분화를 반복하여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했다. 다세포 생물은 5억 내지 6억 년 전에 척추동물로 진화했고 3억에서 4억 년 전인 대본기에는 그중 일부가 육지로 올라왔다. 여태껏 바닷속에서 살던 이 척추동물은 기존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되어 있어 몸 안에 바다를 품고 상륙했다. 이 바다가 바로 혈액이다. 실제로 해수는 양수나 혈액의 삼투압과 상당히 비슷하고 맛도 짜서 빨간 혈조라고도 불린다.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의 세포는 지금도 바닷속에서 떠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몸속 수분 또한 소금물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신장에서는 혈액으로 오줌을 만든다. 그런데 오줌으로 염분이 배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체내 물질과 그와 반대로 염분의 배설을 촉진하는 체내 물질 중에서 가장 분비량이 많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알도스테론이다. 이것만 봐도 신장은 염분을 배설하기보다는 보유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염분이 얼마나 인간의 몸에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분이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원흉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불합리한 논리로
오히려 염분을 적게 섭취하거나 지나치게 배설하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한 예로 지하 깊은 곳에 찌는 듯이 더운 광구 안에서 작업하던 광부들 중에는 땀을 지나치게 배출해 몸속의 염분이 상실되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더운 곳에서 작업하는 광부는 소금을 먹어가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말이다. 성경에서도 소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금에 대해 언급한 32군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산상수훈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할 수 있다. 즉 소금은 존재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치 있는 물질로 여기는 것이다. 염분은 야생동물들에게도 중요하다. 야생에서 양과 코끼리는 염분이 많은 토지를 찾아 이동하는데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체수와 서식지의 물 염분 농도의 관계를 조사해보니 염분 농도가 짙을수록 번식력이 강하고 코끼리의 수도 많았다고 한다. 염분과 면역력의 불가사의한 관계. 바닷속에서 상처를 입으면 환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상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환웅의 뜻을 찾아보니 외상을 입은 피부나 각종 장기에 고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또 해수욕을 한 뒤의 상쾌함만 떠올려 봐도 소금은 인체에 유익한 것이지 해롭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에서는 바닷물이나 해안의 모래를 사용해서 온갖 병을 치유하는 해수요법이 성행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상처 부위에 소금을 문질러서 치료했다. 소금에 기름이나 벌꿀 또는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피부병이나 뱀, 정갈 같은 독성 동물에 물렸을 때 상처에 발라 해독제로 사용해왔다. 동양의 여러 국가에서도 감기 예방이나 목의 통증 완화를 위해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치료법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소금은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소금의 효능.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분의 대사나 체액의 pH를 유지한다. 신경의 흥분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다. 근육의 수축 작용에 필수적이다. 위액, 장액, 담즙 같은 소화액의 원료가 된다. 몸속의 유해 물질을 해독한다.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온을 높인다. 염분 섭취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증상.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체온이 낮아진다. 식욕이 떨어진다. 근육 수축력이나 신경의 흥분 전달 기능이 저하되어 경련이 일어난다. 심장의 근육 수축력이 저하되어 혈압 강화나 쇼크가 일어난다. 오줌으로 배출된 염분을 재흡수해야 하는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 기능이 저하된다. 최근 30년 동안 일본의 의사 수는 약 13만 명에서 27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그에 비례하여 암에 관한 연구와 지식, 정보의 양은 몇백 배나 불어났다. 그리고 치료법 또한 이전과는 격이 다르게 발전했다. 그런데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3만 6천 명에서 32만 명으로 급증한 배경에는 극단적인 염분 억제와 운동 부족, 수분 섭취 과잉으로 인한 저체온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35도씨의 저체온일 때 가장 잘 번식하고 39.3도씨 이상이 되면 사멸하기 때문이다. 약 50년 전만 해도 어른의 체온은 36.6에서 36.8도씨, 아이의 체온은 37도씨 정도였다. 지금도 어느 의학사전에는 일본인의 평균 체온이 36.8도씨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매일 환자들을 진단하면서 체온을 재보면 36.8도씨는 매우 드물며 높아야 36.2에서 36.3도씨이고 대부분은 35도씨 정도인 게 현실이다. 체온이 1도씨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되므로 암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 같은 원인 불명의 난치병이나 희귀병이 증가하는 이유도 염분과 체온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고혈압의 원흉이 염분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 1930년대 미국의 의학 박사 테일러는 염분이 전혀 없는 식사를 계속하는 실험을 스스로 했다. 3에서 4일 식욕 저하, 식은땀 배출, 5에서 7일 전신 권태감, 8에서 9일 근육의 경련이 멈추지 않아 실험 중지. 염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물질인데 어째서 언제부터 악당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일까? 1950년대에 일본의 조사 연구차 온 미국인 학자 달 박사는 하루에 13에서 14g 염분을 섭취하는 일본 남부 주민들의 고혈압 발생률이 약 20%이고 그들보다 2배나 많이 염분을 섭취하는 동북지방 사람들의 고혈압 발생률이 40%나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염분이야말로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원흉이다 라는 논문을 1960년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발표되자 즉시 아키타현을 중심으로 염분 줄이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고혈압과 뇌졸중의 발병이 실제로 감소했는데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의학자나 영양학자들은 염분은 고혈압과 뇌졸중의 원흉이라는 그들 특유의 논리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달 박사는 일본 동북지방이 함냉 지역이라서 사람의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한다는 점, 추운 겨울에는 집 밖에서 하는 노동이나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북지방 사람들이 염분을 많이 섭취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염분을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것을 안 주민들이 혹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량의 염분을 섭취했던 것이다. 그 시절에는 난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이 혹한의 날씨에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다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에 걸리기 이전에 이미 감기, 폐렴, 류머티즘, 우울증, 암 같은 냉으로 인한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줄을 이었을지도 모른다. 혈압은 무조건 정상 범위로 조절해야 한다. 잘 알고 있듯이 혈압은 혈액을 온몸의 세포로 내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수축할 때 생기는 압력이다. 그런데 냉랭한 기운, 스트레스, 피로,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이 일부분이라도 수축하여 혈류가 나빠지면 심장은 평소보다 더욱 강한 힘으로 혈액을 내보낸다. 이때 생기는 것이 고혈압이다. 심장이 이처럼 강한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혈액에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나 수분 등 인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 충분한 영양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혈액을 몸속 60조 개의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병은 혈행이 나쁜 부위, 즉 차가운 부위에서 발생하기 쉽고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덮여서 혈행을 좋게 만들면 병이 낫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윗배가 차갑고 간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 윗배가, 작은 근종이나 난소종양 같은 부인병이 있는 사람은 아랫배가 차갑다. 그러므로 손난로 등으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혈압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뇌졸중을 비롯하여 각종 합병증이 쉽게 생긴다. 그래서인지 서양의학에서는
혈압이 기준 범위보다 조금 높으면 고혈압이라 진단하고 바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하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병든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여 병을 개선하려고 하는 몸의 반응인데 혈압 강화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혈류가 나빠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 외에도 뇌혈전증,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압 강화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 중에 혈압이 정상이 되어 좋지만 활력이 생기지 않고 감기도 잘 걸린다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다 같은 이유다. 혈압 강화제의 대표적 부작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단 고혈압이 있으면 뇌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과 같은 뇌혈관 장애가 쉽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 혈압 강화제의 부작용, 정신신경 증상, 두통, 머리가 묵직함, 현기증, 이명, 졸음, 불면, 악몽, 우울증, 전신권태, 순환기 증상, 안면홍조, 두근거림, 혈압 저하, 부종, 흥분, 일어설 때 어지러움, 소화기 증상, 구토, 식욕부진, 속이 더부룩함, 갈증, 변비, 설사, 복통, 간 기능 저하, 비뇨기 증상, 요소, 질소, 크레아티닌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성기능 저하, 호흡기 증상, 결핵, 과민증, 발진, 아프고 가려운 느낌. 혈압 억지로 내릴 필요 없다. 나는 1980년에 실시한 국민 영양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30세 이상의 남녀 1만 명을 추출해 14년 후에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고 혈압이 119에서 180, 최저 혈압이 69에서 110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혈압 강화제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한 자립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혈압 강화제를 먹어서 최고 혈압이 120에서 140 미만의 정상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았을 때의 최고 혈압이 160에서 170이나 되는 사람보다 자립도가 낮았다. 이바라키현 조사에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160에 95 이상의 고혈압인데도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은 사람은 혈압 강화제를 복용해서 140에 90 미만의 정상 혈압이 된 사람보다 온갖 병으로 말미암은 사망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모두 낮았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혈압의 의의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혈압 강화제는 전신의 세포에 영향을 보내려는 혈압을 무리하게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역학조사나 혈압의 의의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두통, 현기증, 구토, 어깨결림 같은 고혈압의 수반 증상이 없는 한 혈압이 160에 100 정도라면 그 상태로 유지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다. 단 현재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동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무모하게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좋은 상태, 즉 혈액을 정화하여 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건강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발열은 암도 낫게 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몸에서 만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의 활동, 즉 병원균을 탐색하고 살균하는 능력과 암세포를 먹어치우는 면역력은 체온이 평소보다 1도씨 내려가면 30% 이상 낮아지고 반대로 평소보다 1도씨 올라가면 5, 6배 높아진다. 따라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병을 고치려고 하는 신체의 치유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은 꾸준히 있어 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발열의 중요성을 알고 환자에게 발열할 기회를 주시오. 그러면 나는 어떤 병이라도 고쳐보겠소.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로마 근교의 늪지대 근처에서 말라리아가 대유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의 수상 무솔리니는 늪을 메워서 말라리아 박멸에 성공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암에 걸린 사람이 증가하였다. 바꿔 말하면 말라리아에 걸려 많은 사람이 고열을 앓던 시대에는 암 환자가 적었다는 의미다. 1900년대 초에는 미국 뉴욕기념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콜리 박사가 발열과 암의 치료에 관한 문헌을 폭넓게 검토한 결과 수술조차 할 수 없었던 악성 종양 환자가 38명이었는데 그중 다른 질병을 앓고 있던 20명이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발견했다. 온열요법은 암 전이가 진행되는 환자의 체온을 41.5에서 42도씨로 높인 뒤에 2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1, 2주마다 2회에서 5회 정도 실시한다. 발열은 최고의 자연치유 현상.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치료와 발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서양의학의 많은 의사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내과의 맥워크 박사는 억지로 열을 내리는 것 때문에 병이 만성화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니 의사는 해열제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라고 했다. 발열이 감염증에 걸린 환자의 지향력을 높여주는 예방도구라는 사실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디코네스 메디컬 센터 모렐링 박사도 해열 치료를 하면 안 되는 발열 증상은 많다. 열이 있으므로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의 르보프 박사는 다양한 실험을 거듭한 결과 열이야말로 최고의 묘약이라고 단언했다. 나 역시 일상적인 진료에서 관찰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발열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연치유력을 촉진하는지 알게 되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보행하기도 어려우며 가슴도 제대로 쭉 펼 수 없었던 환자가 있었다. 이 환자가 어느 날 감기에 걸려 고열이 며칠간 계속되었는데 자연적으로 열이 내린 후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가슴을 활짝 펼 수 있게 되었으며 손가락의 움직임도 좋아졌다. 또 아토피 환자는 피부에 박테리아가 침입해 어깨, 겨드랑이 및 사타구니의 림프샘이 붓고 고열이 났는데 거짓말처럼 온몸의 피부가 깨끗해졌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느꼈을 테지만 발열과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동양의학의 처방은 참으로 지혜롭다. 동양의학에서는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목 뒤가 뻐근하며 발열이 시작되는 감기 초기에는 칡뿌리, 마황, 생강, 계피, 대추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약으로 만든 갈근탕을 처방한다. 갈근탕을 먹고 20분 정도 지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열이 나면서 그대로 낫는 경우가 많다. 즉 몸은 병을 고치려고 필요한 열을 내는 것이니 발열을 더욱 촉진해 스스로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두고 해열제를 써 열을 내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두자. 암은 혈액의 오염을 정화하는 장치다. 자연치유력은 노폐물이나 유해물로 생긴 혈액의 오염을 발진, 염증, 동맥경화, 혈전, 출혈, 결석 같은 방법을 통해 최대한 정화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오염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최종적인 자연치유 반응으로
혈액의 오염을 한 곳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혈액을 정화하려는 장치를 만든다. 그 장치가 바로 악성종양, 즉 암이다. 이것은 일본 동양의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모리시타 게이이치 박사가 40년 전부터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혈액 생리학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양의학에서는 암의 주변 조직과 장기를 먹어치우고는 온몸으로 전이되어 결국에는 인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의 세포이자 인류 최후의 원수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암은 죽은 인체에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암을 살기 위한 생체 반응으로 보는 동양의학의 견해가 훨씬 자연스럽다. 백혈구와 암세포의 공통점. 우리 몸은 체온이 낮아지면 열이 나고 유해 물질을 입에 넣으면 구토나 설사를 하여 내보내려고 하며 기관지에 염증이 있으면 가래를 만들어 배출하는 등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암세포만이 생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암도 몸의 일부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암은 반드시 출혈을 동반한다. 위암의 토혈, 대장암의 하혈, 자궁암의 부정출혈, 폐암의 각혈이야말로 혈액의 오염을 출혈을 통해 어떻게든 깨끗하게 하려는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암이 혈액의 오염을 정화해 주려는 장치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 바로 몸속 노폐물과 박테리아를 탐식하거나 먹어치우는 백혈구와 암세포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암은 혈액의 오염을 정화하는 장치라는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혈액을 정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수술로 암조직을 도려내거나 방사선을 쬐더라도 재발이나 전이의 문제가 남게 된다. 즉 서양의학에서는 암이라는 결과를 말살하려고 도려내거나 태워버린다. 이는 근본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므로 재발하거나 전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혈액을 정화하면, 즉 혈액의 오염을 없애면 암은 생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시하라 유미의 내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가 나를 살린다를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하이니의 법칙을 아시는지요? 통계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형 사고는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커다란 사고는 항상 사소한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외면했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앓고 있는 증상들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 몸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대체의학과 보안의학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혈액의 오염이라는 겁니다. 또한 암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겁니다. 결국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우리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을 통해 임기응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질병은 악화될 것이며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